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을 빌려 한 사람의 아주 조용하고도 깊은 고백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인생의 황혼역이라 불리는 시간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정리하는 시기라고 세상이 말할 때 그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70살 노인이 다시 아주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폭풍 같은 열정이나 드라마틱한 사건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잔잔한 호수에 조약돌 하나가 던져지듯 고요한 일상에 피어난 작은 파문과 그로 인해 번져나가는 따스함에 관한 기록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언젠가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평범하기에 더욱 특별하고 늦었다고 생각했기에 더없이 아름다운 이야기. 지금부터 그 진심 어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내 이름은 김동철. 올해로 꼬박 70해를 채웠습니다. 70이라 참 숫자만 들어도 어깨가 뻐근해지는 기분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사람들은 대체로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이제는 마침표를 찍고 여백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하곤 하죠. 장례식장에라도 갈라치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툭툭 던지는 말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다 끝났지 우리도. 허허, 살 만큼 살았잖아. 이만하면 됐지. 무슨 새로운 연애야, 욕심이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아야지. 저 역시 그 말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순리라고 자연스러운 노년의 모습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지요. 내 인생의 시계는 이미 저녁 6시를 훌쩍 넘어 곧 어둠이 내릴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해가 뜰 거라는 기대 같은 건 진작에 접어둔 지 오래였습니다. 아내가 내 곁을 떠나 저 멀리 하늘의 별이 된 지 12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년은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 아내가 없는 아침, 아내가 없는 저녁. 모든 공간과 시간에서 아내의 부재를 느끼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시간들은 그 부재에 익숙해지는 과정이었죠. 하나뿐인 아들과 딸은 다 제 갈 길을 찾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가 되면 손주들 손을 잡고 잠시 북적였다가 다시 썰물처럼 빠져나가곤 했죠. 그들이 떠난 후의 적막감은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진 제게도 가끔은 버겁게 다가왔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드는 세월. 혼자 산다는 것이 어느덧 내 몸에 꼭 맞는 옷처럼 익숙해졌고 고독이라는 감정은 아침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외롭지 않으냐는 자식들의 물음에 아니다. 이젠 이게 편하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편안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마음을 쓸 기력도 새로운 관계를 맺을 용기도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그건 편안함이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내 심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저 잠시 동면에 들어갔던 것뿐이라는 걸, 내 가슴이 아직도 온기를 품고 다시 뛸 수 있다는 걸,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린다는 마음이 쟤처럼 식어버린 게 아니라 그저 불씨로 남아 있었다는 걸.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 아내 윤숙이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속정이 깊어서 제 힘든 기색을 말없이도 알아채 주던 사람, 말수는 적었지만 한번 웃을 땐 주변 공기까지 환하게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무뚝뚝한 경상도 사내였고 아내는 그런 저의 무심함마저 보듬어주던 따뜻한 사람이었죠. 지금도 가끔 그 웃음이 꿈에 나옵니다. 마당 평상에 앉아 옥수수를 먹다가 제가 썰렁한 농담이라도 한마디 하면 어휴, 이 양반은 하면서도 까르르 넘어가던 그 웃음소리.
그 소리가 들리는 꿈을 꾸고 난 아침이면 현실의 고요함이 유독 시리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아내는 위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땐 이미 많이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좋다는 건 다 해보고 좋다는 곳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제가 더 많이 울었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저를 다독였죠. 괜찮아요, 여보. 다시 날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파마도 다시 할 거고.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함께한 40년의 시간은 더없이 고맙고 아름다웠지만 그 이별의 순간은 너무나 고요하면서도 제 온 세상을 무너뜨릴 만큼 거대했습니다. 병실 창으로 들어오던 마지막 햇살, 제 손을 힘없이 잡고 있던 아내의 온기,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잦아들던 숨소리. 그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제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 어떤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삶의 모든 색이 빠져나가 흑백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원망스러웠고 좋은 날씨도 자식들이 사들고 온 맛있는 음식도 TV 속 시끄러운 드라마도 모든 게 그저 덤덤하고 무의미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나누지 못하는 모든 것은 제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했지만 제게 시간은 그저 상실의 깊이를 더욱 절감하게 만드는 잔인한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시계는 아내가 떠난 그날에 멈춰버렸습니다. 시간은 그래도 흘렀습니다. 멈춘 건 제 마음뿐이었죠. 세월은 정직하게 제 얼굴에 주름을 더하고 머리에는 서리를 내리고 몸은 점점 예전 같지 않게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은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 9시 집을 나서 복지관으로 향하는 짧은 걸음. 그 길 위에서 마주치는 풍경들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면 정해진 스케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전 10시에는 다 같이 모여 하는 국민체조. 뻣뻣한 몸을 억지로 움직이며 구령에 맞춰 팔다리를 뻗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체조가 끝나면 335 모여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었습니다. 박노인, 최영감 다들 수십 년을 봐온 얼굴들이죠. 장군. 을 외치는 우렁찬 목소리, 혼수를 두다 벌어지는 작은 실랑이. 그 소음 속에서 저는 그저 말없이 장기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점심시간이 되면 배급되는 식판을 받아들고 구석진 자리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혼밥이라는 단어가 젊은 이들만의 것은 아니었죠. 시끄러운 식당 안,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혼자 밥을 삼키는 일은 외로움을 몇 배로 증폭시켰습니다. 오후에는 주로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꾸벅꾸벅 졸거나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구를 만난다는 것, 새로운 감정을 느낀다는 것, 무언가에 가슴이 설렌다는 것 자체가 아예 제 인생의 사전에선 지워진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정해진 궤도를 맴도는 행성처럼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소모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복지관 로비 게시판을 무심히 지나치는데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공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 글쓰기 교실을 모집한다는 공고였습니다. 사실 처음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망설였죠. 이 나이에 무슨 글을 써 띄어쓰기도 가물가물한데 내 인생이 글로 쓸 만큼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하고 고개를 저으며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 공고 문구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내 이야기라 돌이켜보니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도 내가 내 이야기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매일이 복사기에서 찍어낸 것처럼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던 터라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내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지. 아무도 안 읽으면 어때? 그냥 나 자신에게라도 내 이야기를 들려주자는 마음. 그 밤 저는 작은 변화라도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접수 용지에 내 이름 석자 김동철을 적어 넣었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왠지 모를 긴장감에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강의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단 한 사람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살이 그분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곱게 빗어 넘긴 회색빛 단발머리, 구김 하나 없이 깔끔한 베이지색 자켓, 그리고 무릎 위에 놓인 책을 조용히 읽고 계시던 그분. 정확히 말하면 처음엔 그냥 참 조용하고 단정한 분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저 역시 조용한 걸 좋아하는 터라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낡은 수첩과 펜을 꺼냈습니다. 곧이어 다른 분들이 들어오고 어색한 정적 속에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첫 시간인 만큼 각자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하나를 짧게 써서 발표해 보자고 했습니다. 다들 쑥스러워하며 머리를 긁적였죠. 저 역시 막막했습니다. 뭘 써야 할까? 공장에서 일하다 다쳤던 일?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았던 날? 한참을 고민하다 아내와 함께 갔던 첫 신혼여행지 설악산의 흔들바위 이야기를 겨우 몇 줄 적었습니다. 몇 사람이 발표를 하고 드디어 창가에 앉았던 그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앉은 채로 나지막이 자신의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텅 빈 집에서 처음으로 김장을 담그던 날의 이야기였습니다. 혼자서는 너무 많을 것 같아 배추를 딱 3포기만 샀습니다. 남편이 있었더라면 20포기도 거뜬했을 텐데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데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짜면 어쩌나, 매우면 어쩌나, 맛이 없으면 어쩌나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서러웠습니다. 한참을 울며 김치를 버무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 눈물이 들어가서 올해 김장은 아주 짜겠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짠 김치를 한 조각 맛보는 순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짠맛을 기억하고 내년에는 짜지 않게 더 맛있게 담가야겠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담담했지만 그 글 속에는 삶의 고단함과 슬픔, 그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려는 작은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삶이 고단했지만 결국엔 감사했고 마음이 허전했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가, 그 담담한 목소리가 제 마음에 쿵 하고 들어왔습니다. 아내를 잃고 모든 것이 무의미했던 제 마음의 한구석에 그분의 이야기가 작은 온기를 지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수업이 끝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더 듣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그날 이후 제 일상에는 작은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채색이던 달력의 화요일만큼은 노란색 형광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졌습니다. 매주 화요일 글쓰기 수업이 있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단지 수업 때문만은 아니었죠. 그분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수업 전날 밤이면 저는 옷장 문을 열고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10년은 좋게 넘은 낡고 빛바랜 옷들 사이에서 그나마 가장 깨끗하고 모양이 괜찮은 셔츠를 골랐습니다. 먼지 쌓인 다리미를 꺼내 서툴게 셔츠를 다렸습니다.
삐뚤빼뚤하게 다려진 셔츠를 보며 멋쩍게 웃기도 했죠. 다음 날 아침에는 거울을 보며 머리도 나름 빗어 넘겨보고 몇 년 만에 스킨로션이라는 것도 발라보았습니다. 참 이상했죠.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나를 꾸미고 싶어진다는 것이 스스로도 어색하고 주책 맞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업 시간 저는 용기를 내어 그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뛰던지 꼭 어린 시절 선생님께 질문하러 가는 학생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옆에 앉고 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수업 내내 입만 벙긋거리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업 날이었습니다. 그날 수업에서는 내게 가장 소중한 물건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저는 아내가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손수건에 대해 썼고 그분은 자식들이 처음 사주었던 돋보기 안경에 대해 썼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다들 짐을 챙겨 나가는 어수선한 틈을 타 저는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분께 말을 걸었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박영희 선생님 맞으시죠? 수업 시간에 자기소개를 통해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돌려 저를 보고는 작게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맞는데요. 아, 저는 김동철입니다. 오늘 쓰신 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돋보기 안경 이야기가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제 말에 그분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화사하지는 않았지만 잔잔한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철 선생님. 글도 손수건 이야기도 참 감동이었어요. 아내분을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우리는 수업 전후로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한 목례 대신 오셨어요? 먼저 가세요 하는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날씨 이야기나 지난 수업 이야기 같은 간단한 대화를 시작했죠. 그 짧은 순간들이 제겐 일주일의 가장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나고 수업에도 제법 익숙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유난히 좋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저는 또 한 번의 용기를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제안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점심 식사는 하셨습니까? 괜찮으시면 이 근처에 제가 아는 아주 맛있는 국수집이 하나 있는데 점심이라도 같이 하실래요? 제안을 하고 나서 심장이 발끝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나 부담스러워 하시면 어쩌나 온갖 걱정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분은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살짝 망설이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거절하시려나 보다 하고 포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봄날의 햇살이 제 마음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복지관을 나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날 먹은 건 그냥 평범하디 평범한 멸치국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수십 년 만에 먹어보는 가장 특별하고 맛있는 한 끼였어요. 마주 앉아 국수 가락을 후루룩 넘기며 우리는 글쓰기 수업 이야기 대신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에게는 딸만 둘이 있다는 것, 막내딸이 얼마 전 아이를 낳아 첫 손주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의 국수 한 그릇은 시작이었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약속을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복지관 근처의 작은 식당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근처 공원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천천히 보폭을 맞춰 걸으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일했던 공장 이야기, 그분이 시집와서 겪었던 시집살이의 고단함, 자식들이 어릴 적 속 썩였던 이야기, 젊은 시절 좋아했던 가수 나훈아와 이미자의 노래 이야기까지. 나누는 이야기들이 벽돌처럼 하나하나 쌓여갈수록 그분을 향한 제 마음의 집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튼튼하게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은 멈춰 있던 제 시간을 다시 흐르게 했고 흑백이던 세상에 서서히 색을 입혀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립미술관에서 하는 인상파 화가 전시회를 같이 보러 갔습니다. 그림은 잘 몰랐지만 모네의 그림 앞에 서서 빛이 참 따뜻하네요 라고 말하는 그분의 옆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초여름이 되었습니다. 나뭇잎은 짙은 녹색으로 물들고 공기 중에는 아카시아 향기가 옅게 배어 나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째 끙끙 앓던 말을 꺼내기 위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저 편안한 동료애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보면 심장이 뛰고 헤어지면 아쉽고 다음 만남이 기다려지는 이건 분명 설렘이었고 그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주책 맞은 고백으로 이 편안한 관계마저 깨트리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며칠을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더 이상은 이 마음을 숨길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햇살이 참 좋았던 그날 오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 선생님 아니, 영희 씨. 갑자기 바뀐 호칭에 그분이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혹시 실례가 아닐까? 괜한 오해를 사는 건 아닐까?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 말은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요, 그냥 영희 씨와 함께 있으면 참 좋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그냥 이렇게 나란히 앉아만 있어도 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지요? 제 서툰 고백이 끝나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웃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얼굴을 아주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수만 가지 감정을 읽었습니다. 당황스러움, 고마움, 그리고 어쩌면 저와 같은 망설임까지도.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저도 그래요. 동철 씨. 잊고 살았는데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참 고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70평생 아내를 떠나보내고 처음으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조금 낯설지 모를 노년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이들처럼 뜨겁거나 요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연애는 조용하고 느리고 그리고 서로를 깊이 배려하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주말이면 손을 잡고 동네 영화관에 갑니다. 최신 블록버스터 영화보다는 잔잔한 다큐멘터리나 옛날 영화 재상영을 더 좋아하죠. 어두운 극장 안에서 조심스럽게 잡은 그분의 손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창가 자리가 좋은 카페에 마주 앉아 따뜻한 대추차와 커피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휴대폰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휴대폰에 저장된 그분의 이름은 더 이상 박영희 선생님이 아닙니다. 내 사람 영희 씨라고 저장해 두었죠. 제 전화기 벨소리는 그분이 젊은 시절 좋아했다던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가 울릴 때마다 저는 소년처럼 가슴이 설렙니다. 가끔은 버스를 타고 교회로 나갑니다. 한적한 강가에 앉아 싸온 김밥을 나눠 먹고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꾸벅꾸벅 졸기도 합니다. 누가 보면 어르신들이 참 다정하시네 하고 한마디씩 할지도 모르지만 우린 개의치 않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그 흔한 말을 우리는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체감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낡은 시간들을 존중하고 아픈 상처들을 보듬어주며 남은 시간들을 함께 채워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가장 큰 산은 자식들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가 그리고 다 큰 손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영희 씨도 마찬가지였죠. 주말에 아들네 가족과 딸네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애들아, 아비가 할 말이 있다. 갑작스러운 제 진지한 태도에 다들 긴장한 눈치였습니다. 내가 요즘 만나는 분이 있다. 아주 좋은 분이다. 순간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들 놀란 기색이 역력했죠.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아니,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이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떠나고 12년 동안 나는 혼자 오래 살았다. 외롭지 않다고 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을 게다. 이제는 내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남은 인생을 웃으면서 따뜻하게 보내고 싶다. 너희 어머니를 잊은 게 아니다. 그 자리는 영원히 너희 어머니의 것이지만 이제 내 옆에 빈자리를 좋은 사람과 함께 채우고 싶은 것뿐이다. 제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딸아이가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웃는 모습. 저 정말 오랜만에 봐요. 아빠가 행복하다면 저희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 분이라면 한번 모시고 오세요. 저희가 맛있는 식사 대접할게요. 그 말에 그만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내를 닮아 속 깊은 딸이었습니다. 아들도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으시다면 저희도 좋습니다. 영희 씨의 자녀분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저희의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따뜻하고 찬란한 빛으로 가득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외로움이라는 낡은 외투에 너무나 익숙해진 줄 알았지만 그건 그저 그 상태를 벗어날 용기가 없어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뿐이었죠. 지금은 하루의 시작이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영희 씨에게 무슨 문자를 보낼까 생각하며 미소 짓습니다.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 오늘 날씨 이야기, 아침으로 무얼 먹었다는 소소한 이야기들. 그 짧은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화 한 통, 함께하는 산책 1시간, 마주보고 먹는 국수 한 그릇. 그 모든 것이 제게는 무의미했던 하루를 채우는 소중한 의미가 되고 지친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가끔은 먼저 떠난 아내를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나를 보고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속정 깊던 내 아내라면 홀로 외롭게 늙어가는 나를 보는 것보다 좋은 사람 만나 웃으며 남은 생을 보내는 것을 더 기뻐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새로운 행복은 아내가 내게 남겨준 긴 시간 위에 피어난 또 다른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젊음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열정적인 20살에도 안정적인 40살에도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듯한 70살에도 찾아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한, 우리의 심장이 뛰는 한, 사랑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 혹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사는 분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도 너무나 고요하고 익숙한 외로움 속에 잠겨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너머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려 보세요. 그게 글쓰기 교실이든 노래 교실이든 작은 동호회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아주 작은 용기로 내디딘 한 걸음이 당신을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이끌어 줄지도 모릅니다. 그 문 너머에도 당신을 기다리는 또 다른 인생이, 또 다른 따스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마지막 장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찬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느 70살 노인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